네, 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3고 현상,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입니다. 이런 고금리 문제가 악재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오늘 좀 좋은 해안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부터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될 텐데요. 네. 예, 주제를 보시면 이제 해결 과제가 너무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고 현상은 3고 현상이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이렇게 잘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챙겨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긴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또 한 번 좀 패닉에 빠지게 했는데 현재 긴축에 대한 의지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현황, 통화 정책에 대한 향방 자세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네.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매크로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겠죠. 우리가 계속 바랬던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긴축 스탠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리를 이제는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긴축 기조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지금 3, 4분기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질 금리가 벌써 2.5%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네. 이 부분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저희가 기대했던 건 실적입니다. 그렇죠. 그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은 4.9% 10년 국채 금리가 나오고는 있어도 5%를 살짝 찍고 지금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임금 상승률 자체가 고용 시장이 지금 좋기는 한데 신규 고용이 일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이 많이 늘었고요. 여기에 임금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4%대지만 전달 대비 숫자로서 연간 환산해보면 2.5%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미 연준의 스탠스는 여기서부터 더 매파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향후 12개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높은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 높은 금리에 적응이 정말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인데 이런 금리 상황에서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이런 높은 금리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이 성장이 나와준다면 최근에 주가 하락이 가팔랐으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져 있을 텐데, 현재 미국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얼만큼 매력적으로 높아져 있는지, 더불어서 이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와준다면 소위 말하는 엔트리 포인트가 딱 될 것 같은데, 진입 시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밸류에이션과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인 S&P 500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17.7배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5년 평균 18.5배보다 훨씬 낮고요. 네. 10년 평균 17.5배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PR이 한 24배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기대치가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났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익의 증가겠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의 이익 증가가 4, 4분기는 뭐 3, 4분기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컨센서스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전체 S&P 500이 빅테크는 그래도 4.8%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 4분기가 지나고 나서의 숫자인데요. 4, 4분기가 13.4%, 그리고 내년 1, 4분기는 17.4%. 예,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여전히 이 성장성이 높은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 쪽이라든지 또 이런 경기가 좀 둔화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이 장기 성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2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마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해서 높아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빅테크 같은 경우에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순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인 기업 위주로서 성장을 해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도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는 방향성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오거나 잘 나오는 가능성에서도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내년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고민,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또 규제가 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더불어서 테슬라나 애플도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마진이 좀 하락했던 것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15가 나왔지만 초도 물량이 중국에서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빅테크가 예전의 빅테크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미중 갈등과 중국 시장 변화에 따르는 빅테크의 영향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챙겨봐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걸 딱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이슈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가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더해서 시장을 들여다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로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계속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내용이죠. 5년 그렇죠. 계속 그래서 있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쪽이 더 가시화되게 보여지는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그걸 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또 한 번에 가시화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계산을 하면요. 지금 현재의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통계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1,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미. 예,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반영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스 플로우 자체가 이미 리스크는 반영이 됐으니까 만약에 기업 실적이 예상대로 전망했던 것처럼 나온다, 또는 아니면 전망했던 것보다 좀 더 나온다 하면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거고요. 테슬라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빅테크, 특히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서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 또는 시장 점유율의 변화 아니면 지역별로의 어떤 매출 비중의 변화가 있을지를 계산을 하시고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뭐 당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악재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미 또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적인 수준에서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미 좀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빠지면 더 사야 되는 포인트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전쟁 이슈, 금리 이슈, 뭐 삼고 환율도 높고 유가도 높고 주가가 이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역발성을 생각하면 이제 악재 한 번 더 갖고 와봐. 네. 이제 악재 한 번 더 갖고 오면 나 이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타이밍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본인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도라면 매수해도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앞으로 이 빅테크를 둘러싼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뭐 경제의 이슈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지수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기가 지금 둔화된다 미래 이런 걱정 그리고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견고한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 GDP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올라서게 될 텐데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서의 초점 그리고 또 전기차는 마진의 축소는 있지만 그래도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마진 축소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폭락이 오히려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율을 높게 보여주고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IT와 빅테크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추셔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보시면은 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PC 그리고 모바일 이런 쪽으로 성장률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쪽에 비중이 높은지를 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AI 하드웨어 쪽에 그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들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초점이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다 다음에 한 30% 정도 해서 지금은 빅테크나 대형 기술주, 대형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8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이 저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비중 중에서 뭐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20% 정도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주가가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가치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오히려 성장주 그리고 AI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그림이 아마도 생산성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네,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형 빅테크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오히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도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주 중에서 현금 흐름이 나쁘고 계속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들 현금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삼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업종은 이렇지만 이 안을 좀 뜯어보시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의 모든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든지 중국의 뭐 진코솔라 이런 회사들은 순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매출은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성장주 하면은 이제 높은 성장을 위해서 부채를 끌어 쓰고 그 부채로 인해서 성장을 갖고 왔는데 금리가 높으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거는 부채가 아예 마이너스이고 순부채가 아니라 아예 순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이 높으니까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낫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성장주, 가치주 이런 구분법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한 번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뭐랄까 투심을 악화시키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있으면 또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투입하면서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금도 그렇지만 스위스 프랑 같은 소위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자꾸 자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재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자산을 가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률과 수익률을 위해서는 이런 아까 성장주, 알토란 갖고 부채 비율이 낮은 성장률을 보자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네. 안전자산을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확연하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MMF라든지 단기 쪽이라든지 또 특히 금 가격의 급등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크립토가 가상화폐 쪽도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는 뭐 길게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물론 그걸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뭐 지난 2세기 동안에 전쟁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 3개월이 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금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 금리가 높을 때 금을 투자를 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대에 맞게 뭐 가상화폐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 내지 10% 정도 가져간다.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완전하게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거의 이제 피크아웃 뭐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살짝씩 좀 높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자산으로는 사실은 뭐 다 쏠려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금리가 낮아져야지만이 금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오히려 실질금리보다는 뭐 또 색다른 아이디어인데 가상화폐 아니면 또 이미 그 가격이 많이 하락한 미국채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안전자산에서도 일종의 좀 해지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이 또 풀려가다 보면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게 반드시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라는 게 안전자산이고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24년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고 2023년 보기 좋게 어떤 반등세가 유지돼 왔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삐걱삐걱 되면서 벌써 2,400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 깨졌고 더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처참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잘 버티고는 있지만 빅테크가 과연 이번에도 다시 주인공으로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이런 상황. 뭐 일각에서는 뭐 금융시장이 대전환기를 맞이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대전환기든 아니면 2024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뭐 어떻게 갖고 가는 게 그래도 이런 힘든 구간에서 좀 지나고 나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 우선 대전환기냐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좀 이르다. 예, 대전환기가 일어났던 경우로 계산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2007, 8년이겠죠. 이때 이제 채권을 많이 들고 가셔야 되고 주식은 들고 가시 않으셔야 되겠죠. 그런 전략을 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경제 펀디멘탈이 미국이 튼튼한 가운데서 10년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좀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4~5%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야 한 7~8% 정도 나오니까. 그런데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연간 수익률 10% 이상을 원하면서 기대하니까.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75% 가져가고요. 네. 채권에 대한 비중은 25%입니다. 결국 6대4 전략보다는 훨씬 더 주식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막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결국은 경기가 그렇게 높게 성장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성장 기조에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는 기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여전히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펀더멘털이 튼튼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쪽이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7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아시아나 뭐 신흥국 쪽에서 보면은 요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률 나온 거 보니까 네. 중국에 대한 매력도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이나 중국,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제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고 예. 결국 이게 잘 되려면은 결국 달러가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저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로가 지금 트리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서 향후 12개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달러화 지수 말씀을 주셔서 안 그래도 최근에 달러화 지수가 고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달러화가 좀 약해지면 미국 나스닥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빅테크가 매출 비중이 해외가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의 약세에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것이 나스닥 성장주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신흥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의 주식인 이제 뭐랄까요? 미국의 나스닥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보다는 나스닥 우리도 생각해 보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 힘들었던 게 이머징에 대한 매출이니까 오히려 그렇죠. 달러가 좀 약해지면 미국의 나스닥이 더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예, 명쾌하게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